응? 아직. 어? 시작했어. 아, 아이, 진짜요? 진짜 그걸 딱딱 못 맞춰. 몇 번째인데 그걸.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방송, 공연을 소개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아트홀의 강혜진? 김주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5회죠, 이거? 네, 저희가 한 5회예요. 달이 넘었네. 5회, 5월. 날씨가 너무 좋죠. 덥지, 이제. 덥죠. 그치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어디론가 막 가고 싶고 막 그런 날씨긴 해요. 그래, 봄천해라 이거지? 네, 전 봄천하니까요. 네. 아, 저희 스튜디오 앞에 이팝나무 보셨어요? 요 앞에 있는 게 이팝나무예요? 네. 아주 만개를 했어요. 너무 이뻐요. 나 그거 꽃가루 날리는 것 같아가지고 보자마자 느낌이 확 오던데.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있으시구나. 꽃가루 알러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어. 근데 그 이팝나무가 왜 이팝나무인지 아시나요? 뭐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네. 한국 특산종으로 이밥나무에서 이름이 유래된 나무입니다. 어떻게? 네. 잎살로 밥을 지으면 그걸 이밥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쌀밥을 이밥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쌀 같은 그 모양 때문에 그 꽃이 쌀처럼 생겨서 꽃잎파리가 그 쌀알 네, 같구나. 쌀알같이 생겨가지고 이밥하다 이팝 이렇게 된 거죠. 이팝나무 맞나요? 제가 써준 대로 해. 네. 아니요, 저는 잘 얘기했어요. 전설 얘기하지. 끝이 아니에요. 이 이팝나무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옛날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맨날 구박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 며느리가 제사밥이 잘 됐는지 흰쌀 몇 알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엄청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마음 약한 며느리는 그걸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는. 네, 그래서 자살한 무덤가에서 이팝나무가 생겼다? 네, 그 무덤가에 이팝나무가 자라서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이팝나무라고. 야, 이해가 되세요?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쌀밥을 그렇게 해서 지내고 살만했나 보네 그 집안이. 제사니까. 제사는 쌀밥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야,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쌀 못 쓰는 집안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잘 모르는 걸로. 저도 몰라요. 네. 자, 오늘 방송 시작합시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오셨죠? 초대 손님 먼저 모실게요. 네, 무대 디자이너 겸 음악 감독을 하시고 계시는 김동욱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과 음악을 같이 겸하고 있는 음악감독, 현재는 음악감독으로도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대 디자이너 그 자료를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방송 CF, 쇼, 그리고 콘서트도 하셨고, 무대 디자이너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하셨고요. 네. 공연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해봤습니다. 예. 무대 디자이너로 그 굉장히 다양하게 한 분야에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어떠세요? 무대 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서 방송이나 광고, 그리고 쇼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되는 게 그것도 많이 분야가 다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 자체도 많이 다르죠. 그리고 뭐 저희들이야 이제 연극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돈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를 통한 것들이니까 뭐 음악으로 얘기하면 일단 라이브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화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법도 좀 다르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직접 이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몸으로 굴르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김동욱 씨 작품을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보이실래나? 예. 방금 요게 지금 조용필 콘서트죠? 예, 그렇습니다. 조용필 콘서트라 역시 가왕답게
체육관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수원실내 체육관이었는데요. 예. 벌써 오래됐네요. 2004년도. 2004년도에 하신 거예요? 네. 아, 그 이 밑에 있는 요 그림이 수원체육관에 예, 전경을 찍어서. 예, 전경에다 이렇게 되나? 이렇게 예, 돼야 예. 되는구나. 전경을 찍어서 이걸 프로그램에서 3D 작업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D는 아니고요. 제가 3D처럼 보이게끔 그린 거죠.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 3D처럼 보이게 그리신 거구나. 네. 오. 예. 요즘 무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네. 뭐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네, 그렇죠. 3D로 해서 나무 갖다가 놔보고 네, 예. 막 그렇게 실사 비율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3D, 물론 그림이 너무 멋있고 좋아서, 네. 뭐,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광고 같은 광고주가 되겠지만, 어떤 PD나 이렇게 연출가들한테, 약간의 완성, 상상도를 보게 하는 데에서는 3D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 너무 많은 환상을 심어줘요. 그림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를 예.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줘도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아무래도 이제 연출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내가 공갈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무대에 나오는 것보다 예. 그림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예, 난다. 많이 나죠. 그렇군요. 네. 다음 작품 네, 다음 작품입니다. 조용필 콘서트. 가왕의 작품을 요거는 그냥 그림인데 네네. 연극이죠. 인간.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당시 신작이었죠. 그 인간이라고. 예. 저게 우리나라에 그 라이센스가 넘어오기 전에 공연을 먼저 사실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대본이 입수가 돼서 그러니까 소설인데 희곡 형식의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공연을 올리게 됐었죠. 예. 자, 이 작품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네. 인간의 작품의 디자인 스케치고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사진입니다. 공연사진인데 그 그림이 이렇게 공연화된 겁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게 확실히 조명이라는 매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네. 확실히 달라지네요. 네. 그러면 이 디자인들을 하면서 네. 확실히 조명과 공간도 계산을 하시겠지만 조명과 색깔 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하실 텐데 물론이죠. 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밑에 깔고 들어가야 될 것은 디자인할 때나 뭘 할 때도 일단 배우가 돋보이게끔 일단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연극이란 것 자체도 종합예술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것이 결국에는 정서를 갖다 배우를 통해서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 최종 단계는 배우죠. 그러니까 배우와 얼마큼 잘 어우러지고 그 내용을 정서를 잘 이제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칼라를 갖다가 입힐 때는 조명 디자이너가 이제 아무래도 색채하게 된 공부를 더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이 조명을 쓸 때는 어떻게 이제 객석에서 어떻게 보일 것이다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할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칼라를 입히고 그것도 조명기가 굉장히 좀 풍족해가지고 예. 광량이 많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색깔이 달리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조명 디자이너가 조명을 얼마큼을 쓸지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스텝 회의를 꼭 거쳐야 되죠. 그런 색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 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로서 좀 특화되어 있는 재능을 가지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홍대 미대 나오셨잖아요. 뭐 간판이죠. 예. 간판인데 물론 저도 색채학을 공부를 했었고 좀 학부 시절에는 나름의 굉장히 좀 빡세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비유를 하자면 어떤 패션 모델이 무대에 한 40년을 서왔다고 해서 무대를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색채를 공부를 했지만 조명 디자이너분들이 그 무대를 위해서 저 연구해온 어떤 색채의 심리 이런 것들에 제가 이렇게 더 앞서가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상의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색깔을. 지금 채팅창에 제작진 없나? 답이 없지? 네, 채팅 대답 좀 해주세요. 쓰고 있는데 내가 타수가 느리니까 이거 누가 써줬으면 좋겠어. 말로 하세요. 말로 질문해. 말로 하지 서운해하지 말로. 마세요. 저 방금 봤는데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남자 MC분 입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 누구야 이거? 이쪽에서 봤어요. 내 공감했죠. 입술이 말하다가 갑자기 끊겼네. 자,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요. 바로 제가 타수가 느려가지고 쓰기가 어렵네. 바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화 이렇게. 대화 계속 나누자면 네. 아까 무슨 얘기? 조명 감독님과의 교류.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저도 좀 더 이어가자면 그러면서 항상 그 의견 대립이 많은 분야도 사실은 조명과 무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일단은 조명을 설치를 하고 또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뭐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구애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그 뭐 조명도 자신감을 갖고 하시고 해서 좀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하시는 편이지만 사실 90년대쯤만 해도 굉장히 심했어요. 욕설이 오가고 현장에서는.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무대 설치 마무리 작업해야 되는데 조명 끄고 포커싱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욕설 난무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무대를 또 꼼꼼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조명팀들이 또 우리 작업 시간 뺏는다.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네. 이루어지고 지금은 극장을 한 적어도 3일 정도는 셋업 기간을 주잖아요. 90년대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요즘에도 큰 극장이나 그렇지 큰 공연이나 그렇지 뭐 소극장 공연 예. 당일 물론이요. 셋업하고 저녁날 공연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큰 극장에서도 역시나 오늘 공연 끝나면 내일 다른 공연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밤을 새고 작업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무대 작업이나 특히 조명 작업은 좀 위험한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좀 뭐 사망자도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위험을 감지한 나머지 큰 극장에서는 뭐 11시, 늦어도 11시, 보통 10시에는 꼭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극단 시스템들이 네. 다 그렇게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뭐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역시 이제 책임을 본인들이 떠안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있는 건데요. 어떤 그 전에는 정말로 이제 많이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가 바로 조명과 무대 디자인이었습니다. 조명과 무대 디자인 그 제작비로도 많이 트러블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조명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시간을 두고서 적은 사람이 천천히 해도 될 작업이 시간이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사람들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그 불편을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또 무대 디자이너들 뭐 무대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무대는 항상 소모품을 쓰고 쓰면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견적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요구를 하는 편인데 그게 거기에 비해서 조명은 본인들이 갖고 온 것, 그 구입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극장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대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할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쪽에 공연하면서 자재 썼던 거를 분해해서 재활용한다라는 게 그게 뭐 가능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가능할 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 생기는 거니까. 뭐 네, 물론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도 이사 한 번 하면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철거를 하면은 그만큼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요즘에는 그 디자인하고 그리고 제작 기간과 무대 셋업 기간이 굉장히 축소돼서 그 작게
네.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당장 밑에 배 타고 3시간만 가면 나오는 일본도 무대 제작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공연해 봤을 때 한 달 전에 무대 디자인이 나오고 물론이죠. 네. 그리고 제작하고 그리고 셋업 기간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무대 디자인과 제작 기간 그리고 셋업 기간이 보름 정도나 넉넉 잡고 한 달 그렇죠. 정도 그렇게 예. 떨어지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 정서 같기도 해요. 민족 정서 같기도 빨리빨리? 하고. 예. 빨리빨리.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남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쉽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예능 프로에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뭐 노래 뭐 잘한다 아니면 성대모사 잘한다 그러면 바로 와 하면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디자이너들도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만큼 한 장을 그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보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방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가지고서 이 기간 안에 해라. 예.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예. 또 뭐 현장에 가서도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빨리 고쳐달라 이렇게 너무 쉽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연극을 하더라도 작가가 거기 그 대본에 처음에 서두에 무대는 이렇다라고 네. 써놓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 뭐 출입구가 나오고 계단이 어디서 네. 어떻게 내려오게 되어 있고 뭐 그런 대본들을 앞에 써놓는 경우도 사실주의 극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입체화시켜서 3차원화 시켜서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색깔이 어떤 모양이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항상 실제로 제작할 때는 변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성. 예, 그래서 그 변수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하죠. 예. 그만큼 그 공간을 얼마큼 자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극장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하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용 극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다른 극장들 공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극장 전문가는 그 극장 직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극장 직원이 디자인을 하진 않죠. 그냥 기술직으로만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변수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극장 직원과 외부 디자이너 간에 또 트러블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빈번합니다. 네. 좀 어려운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 다음 작품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이거는 여명의 별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연극이죠? 네. 예. 93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20대 초반에 하신 거예요? 네. 여명의 별들. 무대가 그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쪽 돌아 들어가는 이쪽 길로는 조명이 이 그림을 보고 여기다 조명을 어떻게 달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가 같이 있죠. 그리고 네. 벽을 하나 구분을 네. 둬서 굉장히 어려운 조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되게 어린 저를 두고서 조명 디자이너께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그런 작품입니다. 어릴 때라서 그러신지 사인펜으로 네. 디자인하셨어요. 확실히 달라요 지금이랑은. 무대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 하셨던 그 혈맥이라든지 네. 만선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하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느낌하고도 약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극단도 지금 아직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것도 역시 방금 여태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만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근데 일주일 만에 작업하신 건데도 그림을 보면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색채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제가 연극을 먼저 공부했다는 걸 알고서 연극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항상 저한테 먼저 이제 전담을 시키셨죠. 그래서 좀 예. 나름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악 감독 겸 무대 감독이라는데 연출만 하시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듯. 한 사람한테 모든 재주를 주는 더러운 하느님 뭐 이런 식의 댓글 뭐 해주셨네요. 원래 그 저녁 창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자, 그럼 마지막 이거는 방송이네요. 예. 방송. 이 주방이 있는 거 보니까 예. 요리 프로그램 네, 같아요. 95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한참 케이블 TV가 처음 생겼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방송국이 생겼다가 지금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거는 동아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작을 했던 겁니다. 요리 특선이라고. 예. 요리 특선. 동아티 몇 년도죠 그러면? 95년도요. 1995년도. 그래서 요리 공간과 시식 공간을 같이 뒀어요. 아, 그러네. 여기 이쪽에 예. 요리 공간이 있고 이쪽에 시식 공간이고 여기가 예, 예. 여기가 요리 공간. 예. 그래서 야.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무대를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예. 연극 무대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방송이 조금 더 디테일하겠지만 물론이죠.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위해서 디테일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앞면만 색칠하잖아요 다 네. 무대는. 그렇죠. 근데 앞면만 색칠하더라도 이렇게 무대 만들면 가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재 비만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방송 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디테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협찬을 받게 됩니다. 네. 협찬을 받아서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 협찬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디테일을 갖다가 좀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방송 같은 경우에 협찬을 받지만 연극은 협찬 받는 게 안 되죠, 잘. 연극 예. 뮤지컬만 다. 근데 그것은 연극은 이제 협찬 안 받아도 가능한 것이, 기본적으로 소극장이 아닌 경우는 특히나 더 관객은 한 10m 이상 뒤에서 본다는 거죠. 카메라는 이제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연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흉내를 내면은 그것을 가구라고 믿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거지만, 방송은 그렇지가 않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협찬을 받아서라도 정확한 어떤 디테일, 그리고 뭐 질감이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네. 가구면 정말 가구여야 되고, 네. 벽지면 벽지여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연극 같은 경우도 뭐 이 작품 여명의 별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집안 연출하려면 이미지 내려면 이거 다 가구 안에 있는 거 사다가 색칠하고 이거 다시 느낌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재활용을 어디서 하겠어? 이 공연 말고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침대들 보시면 이제 침대가 매트리스를 산 게 아니고 다 덧마루입니다. 아, 덧마루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덮어서 침대라고 우긴 거죠. 덧마루에다가 예. 간단하게 장식만 해서 그렇죠. 붙이신 예. 거구나. 예. 근데 이렇게 그 무대 작업을 한다라는 게 디자인과 실제 제작과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무대 형성을 하는 거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디자이너는 솔직히 연습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획 단계부터 작품을 같이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무대 그림이 나오기까지의 시간과 거기에 배우들 동선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습 과정까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물론이죠. 예. 그리고 셋업하고 공연화되어서 결과물이 나와도 네. 계속 사용을 하면서의 그 생기는 그 망가짐이나 뭐 그 AS를 네.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공연 제작 단계 시작부터 공연 끝까지 철거까지 네. 거의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봐도 물론이죠. 과언이 아닌데, 네. 그렇게 장시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시면 돈이 되십니까? 솔직히 안 됩니다. 배고파요. 목소리 제일 근데 크셨어요. 안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공연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란 게 사실 돈을 앞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이걸 붙잡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만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막 이러면 예. 먹고 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이제 감수하고도 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에 대한 매력 중요하죠. 저도 배우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매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에 대한 매력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은 뭐냐면 겹치기 출연하듯이 겹치기 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많게는 한 달에 5작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때는 내가 이 작품을 갖다가 위해서 만든 건지 저 작품을 갖다가 만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서 이제 그리고 이쪽에서 했던 말을 저 연출한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면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버텨온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무대 미술로 상 받으셨죠? 서울연극제? 아, 음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음악이에요? 네, 음악으로 받았어요. 음악 작년에 받으신 게 음악이에요? 네. 아, 내가 또 잘못 알았네. 어떤 작품으로 받으신 거예요? 기름고래의 실종이라고 이제 신작이죠. 그러니까 그 김낙형 연출하고 같이 작업을 했죠. 뭐 김낙형 연출은 제 친구기도 하고 극단을 가지고서 하니까 극단 죽죽이라고 해서 기름고래의 실종이라는 작품으로 했는데 어떻게 상을 주셨습니다. 상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있었으면 상금 없이 상만 있는 그런 상은 전혀 쓸모가 없는 상이야. 상 받으면 뭐해? 상 받아서 축하한다. 한 잔 사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뭘로 사? 상품을. 오히려 안 받는 게 더 좋겠네요. 좀 김은 샜지만 그 약간의 하나의 성과는 느꼈어요. 뭐냐면 뭐 준태 씨도 알겠지만 연극 쪽에서는 스텝에 대한 상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무대 미술과 조명, 의상까지는 인식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왔지만 그 외에 그래서 음악이나 사진, 뭐 동작,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뭐 상은 고사하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섭섭해들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임하셨지만 서울연극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처음에 출마를 하실 때 그 이사진들이 다 저랑 뭐 다들 아시면 지인들이고 예. 술자리가 있어서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서울연극협회에다 바라는 게 혹시 있냐? 그랬더니 음악상 좀 줘. 이렇게 한번 툭 던져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음악상이란 게 동아연극상에도 전혀 없고 예. 어떤 연극상에도 음악상은 없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음악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또 뭐 준태 씨한테 옛날에 한번 얘기는 했지만 이 포스터에다가 음악 김동욱 이렇게 올리는 게 싫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연극바닥에서 음악 하면은 차용해서 쓴 걸로 인식을 하지 지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음악상이 새로 생기더라도 나 음악상 못 받는다 이렇게 내면 그냥 곡을 썼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단어를 찾아달라. 뭐 작곡이라든지. 네. 뭐 자, 이런 그러면 식으로. 여기 상금도 없는 더러운 세상. 상금이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쐈을 텐데 예, 없었네요. 여기 작곡하신 음악 중에 뭐 좋은 음악들 들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자, 요걸 한번 음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해 놓은 거 뭐가 있죠? 시작. 우리 야매의사. 야매의사. 네. 야매의사부터 요거 동영상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료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얘기 음악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줘.
여긴 하지만 어딘 또 어딜 가란 말인가. 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길은 사라져버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길은 바로 저 길이 앞에 있어. 하지만 나는 다시 저기로 들어설 수 작품 야매의사에서 네. 대표곡으로 두 뽑아서 곡 들었죠? 두 곡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음악은 뭔가 정글 같은 느낌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좀 많이 그 음질이 좀 이제 그 변화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웅장하고 좀 박진감이 넘치죠. 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야면사랑 공연 자체가 그 카프카의 시골 의사를 갖다가 각색해서 예. 만들었던 어떤 되게 몽환적인 그런 예, 그 그렇죠. 연극이죠. 그 몽환적인 어떤 그 장면들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나중엔 그것들을 뭐 흔히 말하는 씻김굿 같이 확 씻어내는 듯한 어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동작을 통한 어떤 그 씻김굿처럼 이렇게 확 그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 그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확 씻어내자는 어떤 그런 음악. 그래서 많은 악기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비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연극 쪽 음악을 할 때 많이 이제 심정으로 삼고 있는 건데 좀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자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레이션도 깔리고 했는데 주인공이 그 이제 꿈의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도 이제 의미를 하는 어떤 그런 네. 약간 애잔한 그 왈츠 음악이죠. 어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였어요. 네. 직접 아코디언을 배우가 연주하고 하모니카도 배우가 직접 연주를 할. 예, 그것을 이제 그 직접 연주 악사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예. 지금 좀 약간 오래된 그 버전의 예. 야매의사인데 그때는 악사가 등장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것을 이제 좀 연출님께서 원하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이제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곡을 쓴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좀 멜로디도 좀 이제 연주하기 쉽게 예, 배려를 해야 되고. 아코디언을 쓰고 싶으셔서 쓰신 게 아니고 배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연극적인 음악 중에서는 어떤 장르로는 탱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틱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악기도 솔직히 또 아코디언이나 뭐 반도네온 뭐 이런 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맞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몇 가지 더 보고 네네. 여기 여행 다음 작품 공연, 네. 여행을 보고 계속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공연 여행입니다. 아이고 동상 왜 울어 나 보니까 감격해서 울어 왔어. 오늘 오빠들 본 게 반갑기도 하고 갑자기 죽은 우리 오래비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오빠들 내일 장지 가시려면 욕들 보실 텐데 조금 눈들 붙이고 계시오. 멀쩡하던 경주는 저렇게 되고
죽었다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왔으니 그럴 법도 하겠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만해. 자자.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는 안 된다고 했구나. 하지만 서기택이 다시 살아왔어. 왜? 죽은 경주 때문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냐. 고인이라고 해야지 임마. 네, 여행을 가는데요. 기타가 통기타 소리가 마음을 너무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왔어요. 기타 좋고. 같이 딱 그 마음으로 공연을 볼 수 있게 딱 만들어 주셔서 공연에 더 집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 여행은 고 네. 윤영 선생님 작품 네. 네이신 거죠? 여기서 기타 연주자를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지금 첫 장면 보시면 기타 치는 사람이 접니다. 머리 저거, 이렇게 내리시고 네. 얼굴 내비치는 건 창피해서 이제 머리 기르고 이제 이렇게 좀 가렸는데 여행에 대한 얘기는 저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고 윤영선 선생님의 마지막 흥행작이기도 했고 사실 그 덕에 좀 전에 보셨던 배우들도 그 공연 이후로 굉장히 잘 된 사람들도 많고 또 새로운 친구가 돼서 많은 공연도 같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10번이나 공연을 했죠. 그 여행이란 공연을. 그래서 좀 남다른 어떤 사이가 됐어요. 이 여행 공연 멤버들은. 네, 기타가 이 여행이라는 작품 전체에 어찌 보면 분위기를 잡아준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큰 기틀을 다져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원래 저도 음악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공연의 템포를 갖다가 좀 이제 많이 땡겨주거나 느슨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 같은 공연은 템포를 좀 당길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나른한 공연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공연이야말로 중년 남성들 얘긴데, 중년 남성들이 요새는 굉장히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어떤 아버지들의 얘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을 좀 아우르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치유를 하게끔 도와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음악으로 좀 많이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저도 놀랐던 것은 공연이 이제 워크샵부터 시작했던 건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라이브로 연주하자 그러셔가지고 그때까지도 곡이 안 나와서 고심하다가 그 얘기 듣고 연습장에서 그냥 배우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공연에 대한 연주곡이. 무대에 보니까 이 작품 뭐 저도 많이 봤고 하지만 무대 보니까 세트도 별로 없고 네. 간단한 소품들과 네. 배우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시는 동욱 씨 말씀이면 어디든지 가서 네. 그냥 돗자리 펴고 하면 될 것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워크샵을 이제 3일짜리를 했었는데 때마침 독일에서 한 연극학 박사가 오셔가지고 초청을 하셨죠. 2005년도였는데 그때 당시 2005년도에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이 열렸었는데 주빈국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갖다 소개를 할 일이 많았죠. 주 모터가 종묘제례였더군요. 종묘제례.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의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친구들의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초대된 작품이 2개였는데 여행과 그 전에 흉가에 벼들어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것들이 동양의 사후 세계라든지 어떤 장례 문화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흉가에 벼들어라로 이제 벌써 하지만 이제 그와 달리 장례식장에 대한 문화는 여행이 갖고 있었죠. 굉장히 특이한.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항상 엄숙하고 슬프고 울어야 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축제잖아요. 고수도 치고 네, 싸우고. 마시고. 싸우고는 네, 그러니까 망자를 갖다가 훌훌 털고 가게끔 그냥 여기는 일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특이하게 여겨졌다라는 그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된 배경이 그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나라 또 가보신 데 있어요? 상해에 갔었습니다. 중국 상해. 예, 상해에서도 초청이 돼서 거기 이제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역시나 처음에는 이게 우리나라 정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독일도 역시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아버지들이 같은 아픔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는 걸 느꼈어요.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하시고. 이 작품을 윤영 선생님 쓰실 때 윤영 선생님의 과거사도 살짝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물론이죠.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구성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실제 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연습을 보시고 이렇게 술도 사주시고 얘기도 더 해주시고. 그분들은 이 공연을 보시면서 뭐라고 음악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시던가요? 뭐 그분들이야 지금 이제 생활 전선에만 충실해 오셨던 분이라 다른 평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으셨겠지만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잘 만들어 주셔서. 네. 그리고 직접 뭐 이렇게 와서 그 기억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랬어 하고 이렇게 수정도 해주시고. 네.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네. 여행의 기타 음색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기타도 차분해졌어요. 그 기타도 여행을 위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거였어요. 그 전에 기타가 좀 제가 너무 오래되고 좀 망가져 있어서 라이브를 하자고 했을 때 고민이 됐다가 에잇 하고서 그냥 지름신이 내셔. 지름신. 얼마짜리 기타? 근데 비싸지 않아요. 중고로 20만 원 줬나? 그래서. 악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진짜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쵸. 비싼 것들도 많고. 못 만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줄 잘못될까봐. 조율 잘못될까봐. 그 악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지막 음악 오레스테스죠 작품. 요건 대극장 공연이라 스케일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레스테스 한번 보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게 낫지. 세상 모든 일이 이 숫자처럼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네, 오레스테스. 네, 이게 아르코 대극장에서 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악이 그 심금을 울리는 듯한 네. 깔끔한 느낌도 있고. 복수극이잖아요, 복수극. 그렇죠. 그러니까 저때 각색을 해주신 고용범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오레스테스가 방랑자니까 방랑자가 흔히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작사를 해주신 게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이제 뭐 준재 씨도 기억나겠지만 바람에 피는 꽃은 바람결에 지고 꽃잎에 맺힌 잇을 꽃잎 속에 진다. 뭐 이런 식의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이제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에서 굉장히 놀랐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곡을 써야 될까 거기다가 뭐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그 류트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제 노래도 불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진짜 뭐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그분이 내리셔서 갑자기 곡을 쓰게 됐어요. 신내림을 얻으시죠. 순식간에 썼습니다. 음악을 하실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다가도 생각나고 막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 빨리 일어나서 뭐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템을 딱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네. 하여튼 그때 되게 힘들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소극장과 대극장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야 하고 예. 악기도 좀 다양하게 네.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음악의 느낌도 좀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스케일이 커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악기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믹싱을 내가 해내느냐에 따라서 뭐 조그맣게 모노톤으로 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자꾸 벌리게 되고 와이드하게 들리게끔 예.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오레스테스 같은 경우는 대극장이니까 아무래도 장비의 활용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네. 기본적인 스피커가 그 제가 알기로는 3단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네네. 네. 맨 앞에 메인 스피커 네. 그리고 그 옆에 모니터 스피커를 둔다든지 네. 아니면 그렇게 하고 리어. 그 리어 쪽에도 맨 네. 안쪽 깊은 곳에도 예. 스피커가 설치가 돼서 예. 그게 다 역할이 다른 거죠 스피커마다. 물론이죠. 일단 메인 스피커는 관객을 위한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것은 관객 반 그리고 출연진 반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출연진이 들어야 되니까 해주는 거고 그 리얼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소리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는 소리, 오른쪽에 나는 소리, 뒤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공간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배우들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뭐가 띵동 소리 같은 뭐 여기서 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환상이 깨지는 거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많은 스피커가 좀 곳곳에 있는 것이 좋죠. 네, 사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하십니까? 2개 갖고 하는데요. 보통 2개 갖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어디선가 이제 뭐 대여를 하든지 극장에 하나가 남는다든지 하면은 뒤쪽에다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 같은 경우도 마지막 장면에 뭐 레코드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세트 뒤에다가 하나 딱 숨겨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또 누군가 저쪽에서 손 씻는 장면이 있는데 물을 쓸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발 밑에다가 스피커 하나 숨겨놔서 물소리를 낸다든지 예. 뭐 이렇게 화장실 뭐 이런 그렇게 거. 따지면 음악이라는 작업도 이 공연의 음악이라는 작업도 어떻게 보면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사실 연극 쪽에 음악 작업을 하려면 다른 쪽이랑 또 다른 특성이기도 한데 음향 작업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음악은 공간보다는 좀 정서 쪽으로 이제 위주로 가게 됐지만 다들 저보고 음향 감독 하는데 저는 그게 음향이 싫어요. 아니라 뭐 실구조골 떠나서 잘못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향은 아무래도 기술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일단 작곡가에 더 가깝죠.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기 이전에 이제 연극 자체를 갖다가 좋아하고 공부를 해왔던 터라 드라마에 대한 걸 갖다 이해를 하고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어떤 화성학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 함양 그리고 배우들의 대사 그리고 연출의 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 음악의 화성학이 가장 뭐 완성도가 있다 그거는 연극 음악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 음악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음악에 음향을 곁들이기도 하고 이제 뭐 더 깊게 얘기하자면 많은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음악에다가 다른 어떤 음향 효과를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뮤지컬과 연극을 비교한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 뮤지컬 같은 경우엔 음악 감독하면 음악 지도를 음악을 네. 만들어서 네. 음악 지도를 지도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음악을 부를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네, 공연 연극에서의 음악 감독은 음악뿐만이 아니고 효과음까지 해서 네. 그리고 거기에 그 공간 설정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생기겠네요. 예. 그리고 따로 어떨 때는 이제 기존의 음악을 차용해서 쓰는 것도 제가 골라줄 때가 있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음악이 참 좋더라.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플레이어,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네. 플레이어의 어떤 이제 디테일한 어떤 플레이를 갖다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CD 뭐 틀고 끄고 하면 되지 않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륨도 중요하죠. 그렇고 어느 시점에 틀어야 되고 배우들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좀 많이 가르쳐 주는 편이죠. 예. 이거 미술 무대 미술 쪽에서도 그렇지만 음악 쪽에서도 그 단순히 연극만 생각을 하자면 무대 미술도 장시간 걸리는 거지만 이 음악이라는 작업도 계속해서 연출과 배우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연습이 진행되는지 네.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건 예. 이 연극 작업이라는 게 쉼이 없군요. 예. 역시나 배고픕니다. 배고픈데 어쨌든 역시 이것도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무대에서 음악을 하게 됐냐고 이렇게 언뜻 봤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웃풋이 다를 뿐이지 정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느냐 들려주느냐의 차이지. 그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스킬을 내가 이제 익히는 것이지 본질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술을 해왔던 것이 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음악까지도. 네. 어찌 보면 무대 디자인의 스타일이나 음악의 스타일이 그 여러 가지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공간과 집단의 그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밑바탕의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네. 도드라짐이 없어서 상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거지만 제 음악은 미완성이어야지만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배우의 몫은 남겨야 되니까. 네. 그걸 안 하고 이제 내 음악을 완성도 있게 해버리면 배우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공연 중에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반대로 아까 이제 야매의사 때 이제 그 스펙터클한 음악이 있었듯이 내가 먼저 앞서서 이제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런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좀 지휘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커튼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장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면을 갖다 제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쵸, 그 음악을 이해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선들 그런 경우에 이제 제안을 할 때도 있고 하죠. 뭐 아까 상 얘기가 나오지만 뭐 하는 얘기지만 물론 이제 너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부각이 안 돼서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뭐 상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쪽 관계자분들은 다 두루두루 아울러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안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좀 2차원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뭐 무대 디자이너든 뭐 음악이든 연습실에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연습 갈 때 연습 회의가 있고 네. 그 기간이면 그 기간 동안 연습 몇 번 나오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 합당한 액수를 받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실제로 뭐 소극장원 같은 경우엔 곡 다 써주시고 뭐 하셔도 페이를 얼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이고 네. 어떤 경우에는 무대 디자인해서 세트 세워서 올려놔도 돈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니까 이거 연극이잖아 해버리면 예전에 선배님들이 저 이번 작품은 얼마 받나요? 그러면은 넌 어린애가 왜 이렇게 돈을 받니?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사람의 노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네. 연극하잖아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많이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좀 뭐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모두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바뀔 때가 됐다고 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행동으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문제를 꼽자면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요. 물론 이제 자금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연극 쪽에서는 스폰서가 붙지를 않고 문화산업 육성이라고 하면 다 영화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극 쪽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안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원금 제도만 의존을 하고 있고 뭐 지원금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연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그걸 나눠 갖자니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작을 하는 뭐 우리나라는 연출이 제작을 하니까 보통 극단 대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제작을 할 때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를 생각하면 이 물건은 얼마니까 당연히 이걸 지불을 할 거를 준비해 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네.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이 공연은 이렇게 나눠 보니까 뭐 배우들한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짜여지면 협의를 통해서 합당한지 아닌지 그걸 좀 사전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근데 우리가 돈 이거밖에 없다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럼 할 수 없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관객 수입이 얼마나 올지 봐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는 얼마 받을지 모르고 기다렸다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 실패하면은 나도 그러니까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뭐 연출가로서 연출에 너무 이제 좀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이제 제작하는 어떤 처신이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극단 작업과 기획사 작업은 다르잖아요. 기획사에서는 어쨌든 계약서라도 쓰고 돈이 많건 적건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극단에서 만드는 극단 제작의 어떤 공연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먹구구식에 야 연극 하는데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의 그런 자세는 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뭐 정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아까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연극의 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서 서울연극협회마저도 그 음악상을 작년에 만들었다면 이거는 우리부터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안 고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게 인식이 안 됐으면 관객 중에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보여주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만 뭐 사진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연극 공연을 볼 때 무대 의상 조명, 음악 뭐 이런 부분 이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뭐 그냥 프로그램 찍어서 누구누구 얼굴 보여주고 그걸로만 할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상이란 게 존재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이런 역할을 잘 해서 이 공연이 아니면 뭐 이 프로젝트가 잘 이렇게 됐으니까 상을 줍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이제 그 이런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로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 협회 일을 보시는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것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대학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힘내십시오. 마무리는 좋게. 그러고 힘내십시오. 자, 마무리 이렇게 좋게 가기로 하고요. 예, 여기 스튜디오가 좀 덥습니다. 저도 그렇고 얼굴이 약간씩 상기되고 있죠. 에어컨 놔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해요. 뻔히 아는데 자, 봐주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강 대표 웃고 있네요, 그냥. 그저 웃지요. 자, 다음 코너 우리 여기 그 음악 얘기까지 했고 다음 코너 진행합시다. 네, 그러면 나가봅시다. 저희 이제 미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인 김동욱 씨를 그런 기술자로가 아닌 인간으로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감독님 물 떨어졌다네. 물 떠다 드릴게요. 물 떠다 드릴 거고.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올라왔는데 왜 그 미술 감독에서 음악 감독으로 전향하시는지 왜 그렇게 되셨는지. 네, 그 대화를 네. 나눠볼게요. 궁금증이 있으니까. 예, 뭐 하자니 어쩜 길지도 모르겠지만 잘 잘라보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홍익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인테리어를 전공하고 있었죠. 근데 연극을 중3 때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연극이 어떤 건지를 이제 조금이나마 그 매력을 알게 된 건데, 그러고서 이제 기타는 또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쳤거든요. 기타는?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맨날 이렇게 불려다니기도 하고 교회에서 선곡을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철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연극을 올라가게 되고 했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연극 교회에서 연극을 네. 하셨던 거예요? 네.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올린 공연에 제가 이제 배우로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이제 연극 동아리랑 음악 동아리를 창단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극이란 것은 창단을 해놓고서 이제 하려니 아무래도 종합예술이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활동이 어렵잖아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기타 하나만 있어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음악 동아리가 좀 활성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악 동아리 저 1년 후배로 나가서 1차 음악 감독 하던 정지찬 제 1년 후배입니다. 저희 동아리 출신이에요. 정말 활성화가 잘 됐네요. 교회 오빠로서 기타 치고 음악 연주를 하는 팬도 좀 있으세요. 그 여성 소녀들이 우리 오빠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을 거예요. 이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럼 연극 배우로 먼저 시작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공을 따라서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러면 네가 공연을 좋아하고 하니 무대를 디자인하는 것이 어떻겠냐, 좀 어느 정도 스킬이 비슷하고
하니 권유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홍대 대학원에 유일하게 하나 있다가 폐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 유학 가야겠다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어떻게 무슨 유학이 툭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졸업할 때쯤에 그때 벽제 아카데미가 이제 있었고 그걸 제가 몰라서 다른 사설 아카데미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수업을 하러 오신다는 사설 아카데미에 제가 가게 돼서 그 배우고 그리고 직장도 이제 무대 디자인과 제작을 하게 되는 직장으로 간 거죠. 요즘에는 대학들 무대미술과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무대미술 커리큘럼도 많이 예. 생기고. 사실 지금도 무대미술 학과라는 걸로 이제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영문학과 학생들이 보통 예, 교과 전공으로. 과정 중에 예, 전공 그렇죠. 과정 중에 수업이 있고. 예, 예. 전공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전공하고 연극을 접했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니까 역시 회사는 아무래도 이익 창출을 하는 집단이니까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CF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고 패션쇼, 콘서트, 뭐 그리고 연극은 당연히 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걸 이제 했었는데 좀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한 몇 년 만에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선언을 하고 이제 나왔었는데 유학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학을 준비했다가 IMF를 맞았어요. 준비하는 예. 중에. IMF로 발목을 잡았군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가려고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그 학교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마친 상태예요.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오늘 IMF 선포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환율이 급등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했던 것들이 결제가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야 되는. 그게 결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망하니까. 백지가 돼버렸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쇄 도산이란 게 어떤 건지 제가 이제 피부로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한 유학 비용을 제가 다 벌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벌었다고 생각한 게 정말 거짓말같이 다 빵원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한 6개월을 망가졌었죠.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 조용필 콘서트를 한 10년간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였던 분이 또 이제 독립을 하셔가지고 그냥 조그만 신문을 엔터테인먼트 신문을 갖다가 격주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편집을 좀 부탁하길래 좀 몇 번 했었어요. 신문사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바라보고서 1년, 2년 보낼 게 아니다 해서 그럼 한국에서라도 일단 공부는 일단 마치자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이 이제 있었으니까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사실 대학원에서 공부도 물론 공부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하자. 예. 그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분이 이성열 연출 백수광부의 대표. 도와달라, 뭐 워크숍 하는데.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무대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대는 돈 드니까 음악 해드릴게요. 했던 게 그게 시가 됐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제 지인분들도 있으셨고 유명하시니까 워크숍인데도 많은 연출가분들이 오신 거였어요. 그러더니 음악 이제 좋죠. 예, 음악을 자꾸 의뢰를 하는 게 점점 역전이 돼가지고 의도치 않게 예,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되셨구나. 방점이 뭐냐면 2005년도에 여행이 제가 그때 개명을 했습니다. 김동욱으로. 그 전에 다른 이름이었다가 개명을 하고 나서 첫 작업했던 게 여행인데 그 여행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서울연극제에 또 올렸던 작품도 그린벤치라는 작품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대미술로서 10몇 년을 있었던 그 전의 이름과 함께 저는 싹 잊혀지고 음악감독 김동욱으로 그냥 딱 락인 찍히고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무대미술 쪽으로는 공부도 마친 상태고 네. 뭐 학위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대학에서 뭐 강의나 그런 것들 예, 했죠. 예. 그래서 몇 군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뭐, 강의는 쉬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도 되게 재밌어 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무대 미술가였는 줄 몰랐다. 음악을 하시는데. 근데, 저로서도 장점이 이제 아무리 미술이라고 해도,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여타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대 미술가를 스테이지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시노그래퍼라는 말을 쓰죠. 씬과 그래픽의 합성어인데 그럼 뭐냐면 장면을 갖다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자꾸 세분화시킬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좀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자꾸 역할 분담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대와 조명이 싸우듯이 그런 일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무대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아트로서도 존재를 하지만 예술가로서도 존재를 하지만 거의 노가다로서도 존재를 하잖아요. 물론이죠. 노가다와 미술관의 예술관의 경계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히려 예술가는 예술가로 네. 그리고 제작소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있어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네,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분리되어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네.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건 또 예술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상품과 작품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매긴다 안 매긴다의 차이점 있듯이 그런 것일 텐데 예술가는 사실 이 무대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내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실예로 건축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죠. 스페인에 보면은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금도 짓고 있다는 100년 넘게 짓고 있다는 성당 그것도 가우디의 작품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건축물을 보면은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나선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업자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겨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작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자가 이제 시공을 하더라도 항상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라도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대 미술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역할은 분명히 분담해야 되고 내가 일을 끌어안고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기술이 좋은 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감각적인 것은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자기 본분은 그 감각적인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무조건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두 개 다 하시니까 음악 얘기도 잠깐 네. 드려보겠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을 하면서 한두 곡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음향 효과도 물론 같이 하셔야 될 거고 네. 한두 곡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다양한 몇 가지 악기가 다양하게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오케스트라 시기의 그런 웅장함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공연에서는 우리는 연주자들을 불러다가 녹음하는 그런 형식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예. 그래서 간단한 녹음실에서 연주자 네. 몇 명 불러서 예. 그냥 믹싱 작업해서 아니면 다른 악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악기 그냥 전자음으로 넣어버리고 네. 그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그 분야에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짜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짜치죠. 그렇게 음악을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보면 돈의 문제, 제작비에 대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 오히려 그렇게 짜집기해서 만들어내는 음악들도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전문 분야로서 예술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좀 어렵긴 한데
저도 석사학위 논문을 무대미술과 음악의 역할 연구라는 걸로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음악은 중시하면서도 굉장히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대우는 못 해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 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또 반면 음악가들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그 연극에서의 음악을 하는 자세가 사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킬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음반 작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작곡가들이 연극을 처음 접하는 작곡가들한테는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의 몫을 남겨줄 줄 모르는 것이죠. 화성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누가 있는데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도 한 번 작업하고 다시는 연극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보통 외국에서 공부 오랫동안 하시고 하겠다 네, 오고 무슨 네. 박사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몇 작품 하시고 그냥 그 나라 네. 돌아가서 사는 분도 계시고. 거기다가 또 뜻하지 않게 음향 작업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근데 그래서 얘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실정상. 그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음악가도 많이 생기고 예. 이제 그런 반면에 좀 가르쳐주는 거는 굉장히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되고 싶은 사람들 그 학생들 보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작곡가 아니면 가수 아니면은 상업. 그런 쪽인데 공연 음악이라는 어떤 장르가 없어요. 예. 공연 음악이라는 것을 좀 많이 이제 좀 인식을 시키고 싶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세 그리고 그쪽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드라마를 알아야 된다는 식의 먼저 그 접근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그 이론서가 아닌 지침서로 좀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자료는 없지만 제가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에 이제 느꼈던 걸 갖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예. 책을 쓸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 듣는 중에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생겨서 저희 자유로운 TV 자유로워서 끝내는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한국의 현실과 외국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대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 요즘에 대학들 연극영화과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거기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을 모르는 네. 경험해보지 못한 외국의 유학파들 네. 학자들을 모셔다가 네.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건 현실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무대미술학과가 생긴 것은 1996년도예요. 그때 첫 입학생을 받았고 지금까지 용인대에 이렇게 온 생긴 건데 거예요? 상명대도 그때 생겼고요. 아, 상명대도 그리고 연극원에 이제 무대미술학과도 그때 생긴 겁니다. 아, 연구원도 96년도가 이제 처음 생긴 건데 뭐 안 그러신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유학 중에 극과 귀국하셔가지고 교수직을 맡으신 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가서도 느낀 거고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저보다 연배가 10년이나 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활동 기간이 저보다 훨씬 짧으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보다는 어떤 이제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쪽에 오페라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저거 하면은 물론 이론적으로 많이 습득은 시켜줄 수 있겠지만 졸업하면은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현실을 모르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석사학위나 이런 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분들도 역시 비전공자들이 심사를 한다는 거죠. 아, 무대 디자이너가 석사를 받는데 무대 쪽을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그 있어요. 논문을 심사한다고요? 예. 심각하죠. 전 몇 년 전에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욕을 써준 적도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 아니겠 예, 그래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무대 디자이너나 아니면 음악 하거나 어떤 공연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교수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이 현실은 이렇다. 응? 그걸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어떤 스킬도 따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이론대로 그리고 실제는 실제대로 이렇게 격차가 커서는 적응 못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무대미술학과가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그동안에 왜 그러냐면 공급자만 많이 생기지 지금 수요는 별로 없거든요. 공연 현장은 지금 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스텝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수많은 그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고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양산되는 어떤 그 실업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들이 이제 어떤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현실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로부터 해서 방송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모든 것들이 많은데 지금 현실은 교육기관에서는 연극 이외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거의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해 보신 디자이너 분들이 교수로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졸업하고 나와서 연극만 하려고 그러지 뭐 다른 거를 찾아가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또 이제 실업자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죠.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또한 바뀌어야지. 물론입니다. 그게 뭐 필요한 루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학로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배우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대학에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과 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좋게 항상. 저는 김도 감독님 책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뭔가 생각의 전환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순서.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네. 저희 1시간 24분이면 우리 최장 시간 끄는 건가 이거?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네. 시간입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어쩌다 보니 이런 일도 이제 경험하게 되네요. 오랫동안 이제 공연계에 있으면서 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제가 저를 처음 가르쳐 주셨던, 무대미술을 가르쳐 주셨던, 최상철 교수님께 찾아가 뵙겠습니다.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곧 은퇴하실 텐데, 좋게 이제 좋은 이미지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해야겠죠. 항상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와 또 반대로 그동안에 저와 뭐 혹시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성격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서 뭐가 이제 틀어졌다는 것은 외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한테 너무 이제 곡한 마음을 갖지 말아 주시고요. 방금 여태까지 이 두 MC분과 얘기했던 모든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좋은 어떤 생각으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끊임없이 해주셔서 좀 연극에서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저랑 일을 했던 많은 기획사 중에 저한테 줘야 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제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힘들고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한지 몇 년 됐는데 아이들 보면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왔을 때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만약에 진짜 나쁜 사람 같았으면 무슨 짓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10년을 기다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대기업에서 안 나오는 돈 때문에 또 1년간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좀 없게끔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문화예술 쪽에 이제 예산이 또 많이 줄일 거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문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점심을 굶어서라도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어떤 것을 추려서 다른 곳을 충당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산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줄이고 저걸 뭘 살리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같이 상생하는 걸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대통령님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서 이제 제 바람을 그냥 간략하게 드리는 건데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세상에서 작품으로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하고 싶고요. 참고로 제 PR을 하자면 제 음악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동욱을 치시면 JK 김동욱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보는 연극, 공감과 이화, 그리고 뮤지컬 윤희순 이렇게 세 가지 앨범 제목으로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싼 값에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막 노리고 오셨나봐요. 끝나지 않아요. 네,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유. 자주 뵙기를 바랄게요. 아유,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장시간 떠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댓글이, 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혜진 씨가, 생방송 맞습니다. 혜진 씨 얘기가, 혜진 씨 멍 때리는 거 귀여워요. 지금 멍이 때렸나요? 또? 저도 모르게. 자, 마무리할까요? 네.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홀. 좋은 사람이 있어, 좋은 공연이 있어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제가 중간에 잠시 화장실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예쁘대. 이해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 다음 주 6회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